이 아이는 못 가르칩니다. 단언컨대요. 서울대 수학교육과 출신 과외교사가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책상 위 문제집들이 와르르 쏟아졌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회장님, 돈으로 다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50대 중반의 건설그룹 회장이 차갑게 서 있었고 구석에는 9살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석 달 만에 8번째로 떠나는 과외교사였죠.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재벌가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윤재혁, 국내 5손가락 안에 드는 건설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의 목표가 하나 있었죠. 바로 늦둥이 아들 승우를 명문대에 보내고 3대째 이어온 가문의 사업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승우는 학교에서 사고뭉치로 유명했죠. 친구 가방을 몰래 숨기고 급식실에서 장난을 쳐서 음식을 쏟아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일주일에 2~3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승우가 또. 성적은 더 심각했습니다. 매번 시험을 보면 20점대, 잘 나와야 30점이었죠. 반에서 꼴찌는 기본이었고 학부모 상담 때마다 재혁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혁은 비싼 돈을 주고 명문대 출신 과외교사들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한 달을 버티지 못했죠. 이유는 승우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집보다 돈도 없으면서요. 승우는 과외교사들을 무시했습니다. 수업 중에 딴짓을 하고 교사의 물건을 몰래 숨기기도 했죠. 어떤 선생님의 지갑이 사라졌다가 화단에서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8번째 교사마저 떠나던 날, 재혁은 승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너 이 모양으로 어떻게 명문대 가냐? 재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죠. 오늘부터 밤 10시까지 이 문제집 다 풀어. 못 풀면 자지 마. 재혁은 두꺼운 문제집 5권을 승우 앞에 쌓아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렸죠. 그날 저녁 재벌가의 저녁 식사 자리는 냉랭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재혁의 조카 도준이도 함께 앉아 있었죠. 16살의 도준은 명문 고등학교 전교 1등,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삼촌, 승우 성적표 봤어요. 수학 23점이라던데. 도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3학년이 구구단도 헷갈린대요. 부끄럽지도 않나 봐요. 주변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승우는 고개를 더 숙였죠.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승우를 바라볼 뿐이었죠. 도준이 말이 맞다. 너 그 모양으로 우리 회사 물려받을 생각 말아라. 식사가 끝나고 승우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쌓아놓은 문제집들이 산더미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죠. 분수의 덧셈, 통분, 약분. 한 글자 한 글자가 외계어처럼 보였습니다. 승우는 연필을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공책은 여전히 백지였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우개로 문지른 흔적만 가득했죠.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승우는 책상에 엎드려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한테 또 혼날 거야. 난 정말 바보야. 낮에는 과외교사들에게 건방지게 굴었던 아이, 학교에서 사고만 치고 다니던 아이. 하지만 그 모습은 전부 가면이었습니다. 진짜 승우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9살 아이일 뿐이었죠. 복도 저편에서는 재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까지 이 문제집 다 풀어놨겠지. 승우의 눈물이 문제집 위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밤 11시, 저택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2층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죠. 22의 정은서. 이 집에서 일한 지 석 달째 되는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은서는 부산 출신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지만 1년 만에 그만뒀죠.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고3인 남동생의 학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은서는 서울로 올라와 이 일을 시작했죠.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힘들었지만 월급은 괜찮았습니다. 그 돈의 대부분은 고향으로 보내졌고 은서는 작은 고시원 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은서가 승우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청소 구역이었죠.
은서는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도련님, 청소해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죠.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만 외롭게 켜져 있었죠. 그리고 그 불빛 아래 승우가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은서는 청소도구를 들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승우가 자고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책상 위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고 공책은 온통 지우개 자국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연필 자국은 여기저기 흐트러져 있었고 종이는 찢어질 듯 구겨져 있었죠. 그리고 종이 위에 작은 물방울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은서가 가까이 다가가자 승우의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죠. 난 정말 바보야. 승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낮에 과외교사들에게 건방지게 굴던 그 아이가 아니었죠.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9살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은서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어렸을 때 공부가 어려워서 울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시골 학교 교실에서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울었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은서는 망설였습니다. 가사도우미가 재벌집 도련님한테 말을 거는 게 맞나? 괜히 나섰다가 해고당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승우의 울음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련님, 승우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새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뺨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누구세요? 청소하는 은서예요. 도련님, 괜찮으세요? 승우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괜찮아요. 나가주세요. 하지만 은서는 책상 위에 문제집을 보았습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 문제들이었죠. 3학년 수학이었습니다. 은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문제들은 은서가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었습니다. 은서는 고등학교 때 전국 수학경시 대회에서 2등을 했었고 대학에서는 수학교육과를 다녔었죠. 저 정도 문제는 눈 감고도 풀 수 있었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련님, 이 문제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문제집을 가리켰습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통분하면 되거든요. 은서는 승우의 공책에 연필로 천천히 풀이 과정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분모를 같게 만드는 거예요. 2분의 1과 3분의 1은 분모가 달라서 바로 더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3, 6분의 2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6분의 5가 되죠. 승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복잡하게만 보이던 문제가 단계별로 풀리기 시작한 것이죠. 와, 진짜네요. 승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밝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럼 이 문제도 똑같이 하면 돼요? 맞아요, 도련님. 한번 혼자 해보세요.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서가 알려준 방법대로 천천히 문제를 풀기 시작했죠. 통분하고 분자끼리 더하고 약분까지. 마침내 답을 구했을 때 승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맞아요. 제가 맞게 푼 거예요. 은서가 답안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완벽해요, 도련님. 승우는 생애 처음으로 스스로 문제를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승우의 눈에서 뭔가가 반짝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죠. 누나, 내일도 알려줄 수 있어요? 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사도우미가 도련님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승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제가 해고당할 수 있어요. 약속할게요, 누나. 절대 말 안 할게요. 승우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승우는 은서가 알려준 방법으로 문제 5개를 더 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죠. 다음 날 저녁 은서가 일을 마치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누나, 승우였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은서를 부르고 있었죠. 도련님, 왜 그러세요? 오늘도 알려줄 수 있어요? 승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제 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표정이었죠. 은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들어가요, 도련님. 그날부터 은서와 승우의 비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10시, 은서의 청소 시간이 끝나면 두 사람은 승우의 방에서 만났죠. 정확히 30분, 은서는 승우에게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은서의 가르침은 특별했습니다. 다른 과외교사들처럼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았죠.
통분, 약분 같은 단어 대신 분모를 같게 만들기, 숫자를 줄이기 같은 쉬운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서는 승우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다시 해보면 돼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이 부분만 고치면 완벽해요. 은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승우에게는 약이 되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승우는 매일 밤 은서를 기다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숙제를 펼쳤죠. 예전에는 쳐다보기도 싫던 문제집이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건 누나가 알려준 방법으로 풀면 되고 저건 어제 배운 거니까. 승우는 스스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문제 중 2개만 맞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에는 5개 중 4개를 맞췄죠. 일주일 후에는 10문제를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였습니다. 수학 시간,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냈습니다. 6분의 5 더하기 9분의 2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죠. 그때 승우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 수업 시간에 딴짓만 하던 승우가 손을 든 것이죠. 승우야, 내가? 네, 선생님. 먼저 통분을 해야 해요. 6과 9의 최소 공배수는 18이니까. 승우는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은서가 알려준 바로 그 방법이었죠. 18분의 15 더하기 18분의 4, 그래서 답은 18분의 19예요. 교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맞았어, 승우야. 아주 잘했어. 선생님의 칭찬에 승우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듣는 칭찬이었죠. 그날 오후 담임 선생님은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승우가 수업 시간에 손을 들고 문제를 풀었어요. 뭐라고요? 재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 보는 일이에요. 게다가 답도 맞췄어요. 혹시 새로 과외 선생님을 구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재혁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분명 지난주까지만 해도 승우는 문제 하나도 못 풀던 아이였는데 뭔가 달라진 건가? 하지만 재혁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한편 승우의 방에서는 매일 밤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 학교에서 손 들었어요. 승우는 신이 나서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잘했대요. 저 진짜 기뻤어요. 은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도련님. 누나도 기뻐요. 그런데 누나, 왜 이렇게 잘 가르쳐줘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어렵게 설명했는데.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누나도 옛날에 수학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요.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누나는 대학교 안 다녀요? 은서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누나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만뒀어요. 왜요? 누나 진짜 똑똑한데. 동생 학비 벌어야 해서요. 그리고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서. 승우는 은서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낮에 자기한테 건방지게 대하던 과외교사들이 떠올랐죠. 그 선생님들은 모두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르치는 건 형편없었죠. 그런데 은서는 달랐습니다. 대학도 못 다녔다면서 그 누구보다 잘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혼내지 않고 믿어줬죠. 누나 고마워요. 진짜로요. 승우의 진심 어린 말에 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도련님. 도련님이 열심히 하니까 누나도 기뻐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승우의 공책은 점점 깨끗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지우개로 문지른 자국이 가득하지 않았죠. 대신 또박또박 정리된 풀이 과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학교에서 쪽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승우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보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이거 전부 누나가 알려준 거잖아. 승우는 은서가 가르쳐준 방법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후 시험지가 돌아왔습니다. 승우는 시험지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죠. 78점. 평생 20점대를 맴돌던 승우가 70점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승우야, 혹시 컨닝한 거 아니지?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진짜 풀었어요. 승우는 억울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날 저녁 승우는 시험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성적표였죠. 빨리 누나한테 보여드려야지. 승우는 밤 10시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10시,
은서가 승우의 방문을 열었을 때 승우는 이미 책상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봐봐요, 이거. 승우는 시험지를 펄럭이며 은서에게 달려왔습니다. 78점이라고 적힌 빨간 숫자가 선명했죠. 도련님, 정말 대단해요. 은서는 승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승우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전부 누나가 알려준 방법으로 풀었어요. 진짜 쉬웠어요. 도련님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누나는 조금 도와줬을 뿐이에요. 하지만 승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누나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20점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은서와 승우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죠. 은서는 황급히 청소도구를 집어들었고 승우는 시험지를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똑똑. 재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네, 아빠. 재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이고 구석에 서 있었죠.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더라. 내가 시험을 잘 봤다고. 재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투였죠. 네, 아빠. 여기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시험지를 내밀었습니다. 재혁은 시험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78점. 분명 승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컨닝한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제가 진짜 풀었어요. 승우는 억울해서 소리쳤습니다. 재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승우를 바라봤죠. 그럼 여기 이 문제 풀어봐라. 재혁은 책상 위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분수의 곱셈 문제였죠. 승우는 연필을 들고 천천히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은서가 알려준 방법 그대로였습니다.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끼리 곱해요. 그래서 15분의 4예요. 재혁은 답안지를 확인했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또 풀어봐. 재혁은 더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승우는 그것도 풀어냈죠. 재혁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분명 승우가 직접 푼 것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가르쳤냐? 재혁의 질문에 승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서와의 약속이 떠올랐죠. 하지만 아버지의 추궁하는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기, 은서 누나가요. 재혁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던 은서에게로 향했습니다. 은서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해고당하는 건가 싶었죠. 가사도우미가 내 아들을 가르쳤다고. 재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아빠, 누나 잘못 없어요. 제가 부탁한 거예요. 승우가 은서를 감쌌습니다. 재혁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은서에게 물었죠.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쉬운 말로 천천히 설명했을 뿐입니다. 도련님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드렸고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승우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뭐가 다르더냐? 누나는요, 제가 틀려도 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말 안 쓰고 쉽게 알려줬어요. 승우의 대답에 재혁은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고용했던 과외교사들이 떠올랐죠. 모두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승우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가사도우미가 해냈습니다. 재혁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알겠다. 물러가 봐도 좋다. 은서는 황급히 인사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은서는 가슴을 쓸어내렸죠. 당장 해고 통보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몰랐습니다. 재혁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방 안에 남은 재혁은 승우를 바라봤습니다. 승우야, 그 선생님한테 계속 배우고 싶으냐? 승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누나 선생님이 최고예요. 재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최고의 과외교사들을 고용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가사도우미가 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재혁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대체 저 여자가 누구길래, 무슨 실력을 가졌길래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재혁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정은서라는 직원, 신상 정보 좀 알아봐라. 상세하게. 네, 회장님. 1시간 후, 재혁의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철이 놓였습니다. 재혁은 천천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은서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있었죠. 3년 내내 전교 1등, 전국 모의고사 상위 1%, 전국 수학경시대회 2등.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 수학교육과 전액 장학생이었죠. 하지만 1년 만에 중퇴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가정 형편 악화. 재혁은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문서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3년 전 자신의 회사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지원서였습니다. 지원자 이름 정은서. 결과 탈락. 탈락 사유 부모 배경 불분명. 집안 검증 불가. 심사위원장 윤재혁. 재혁은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직접 은서의 장학금을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신분과 배경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재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짓밟았던 그 소녀가 지금 자기 아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날 밤 재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해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그 소녀가 자신보다 훨씬 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3일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죠. 회장님이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비서가 은서를 찾아왔습니다. 정은서 씨,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은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해고당하는 건가? 은서는 떨리는 다리로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노크했죠. 들어오세요. 재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은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재혁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죠. 앉으십시오. 재혁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재혁은 한참 동안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가사도우미가 감히 내 아들을 가르쳤습니까? 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주제도 모르고. 무슨 자격으로? 재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은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을 뿐이었죠. 당신이 누군지 다 알아봤습니다. 재혁이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전국 수학경시대회 2등, 명문대 수학교육과 전액 장학생,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 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 왜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요. 어머니 병원비와 동생 학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서류를 꺼냈죠. 그리고 이것도 발견했습니다. 재혁이 내민 서류를 본 순간 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년 전 장학재단 지원서였습니다. 3년 전 당신이 우리 장학재단에 지원했더군요. 하지만 탈락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났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3년 전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나고 집안이 무너졌죠. 은서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여러 곳에 지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회사의 장학재단이었습니다. 서류 심사까지는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죠. 탈락 통보를 받은 날 은서는 혼자 도서관에서 울었습니다. 탈락 사유를 아십니까? 재혁의 질문에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 배경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집안 검증이 안 된다고요. 은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부도를 낸 집안이라 신용이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당신을 떨어뜨렸습니다. 재혁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 심사위원장이 바로 나였습니다. 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내가 당신의 꿈을 짓밟았습니다. 신분과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했죠. 재혁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내 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장학금을 받지 못해 학교를 그만둬야 했던 그날, 동생들에게 미안해하며 서울로 올라왔던 그날,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벌 회장이 가사도우미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돈과 신분으로만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은서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이미 지난 일이에요. 아니, 괜찮지 않습니다. 재혁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3년 전 당신이 받았어야 할 장학금입니다. 3년치 전부입니다. 은서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의 정식 과외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가사 도우미 일은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당신은 오직 승우 교육만 전담하는 겁니다. 회장님, 급여는 지금의 5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학 복학 등록금, 생활비, 어머니 병원비, 동생 학비, 전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재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재혁은 다시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혜가 아닙니다. 내 속죄입니다. 3년 전의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우리 승우를 계속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처럼 가르쳐 주십시오. 은서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혁은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은서 선생님. 그날 저녁 은서는 승우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누나가 정식으로 선생님이 됐어요. 승우는 깡충깡충 뛰며 기뻐했습니다. 진짜요? 그럼 이제 매일 누나한테 배울 수 있어요? 응, 매일 가르쳐 줄 수 있어. 승우는 은서를 꼭 안았습니다. 누나 최고예요. 하지만 은서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이제 정식 과외교사가 되어 매일 승우를 가르쳤습니다. 가사 도우미복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승우의 공부방에서 수업을 진행했죠. 승우의 변화는 날이 갈수록 눈부셨습니다. 매일 숙제를 스스로 해오고 수업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친구들 가방을 숨기던 장난도 사라졌죠. 그리고 마침내 중간고사가 다가왔습니다. 시험 전날 밤, 승우는 긴장한 얼굴로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나 잘할 수 있을까? 도련님은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은서는 승우의 어깨를 다독여줬습니다. 시험 당일, 승우는 떨리는 손으로 시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보는 순간 미소가 번졌죠. 이거 전부 누나랑 공부한 거잖아. 승우는 은서가 가르쳐준 방법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일주일 후 성적이 발표되었습니다. 담임교사는 성적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학 89점, 국어 85점, 전 과목 평균 82점, 반에서 7등이었습니다. 승우야, 이게 정말 내 성적이 맞니? 담임교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열심히 했어요. 승우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담임교사는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승우가 이번 시험에서 반 7등을 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전화를 받은 재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반 꼴찌였던 아들이 7등을 했다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재혁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벌가에서는 가족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재혁과 승우, 그리고 친척들이 모여 있었죠. 도준도 와 있었습니다. 재혁이 성적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승우가 이번 시험에서 반 7등을 했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7등? 그 승우가? 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삼촌, 설마 과외교사라도 새로 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모셨죠. 재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준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한두 번이겠죠. 승우가 얼마나 가겠어요. 하지만 승우는 도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 나 이제 달라졌어. 다음엔 형보다 잘할 거야.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전에 승우라면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죠. 재혁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재혁은 서재로 은서를 불렀습니다. 정은서 선생님 앉으세요. 은서가 앉자 재혁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보너스입니다. 승우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 당신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재혁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승우가 처음으로 공부가 재밌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감을 가졌고요. 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련님이 원래 똑똑한 아이예요. 그냥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재혁은 은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을요. 회장님, 내일부터 회사 장학재단 심사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신분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실력과 열정으로만 평가하겠습니다. 재혁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장학재단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진짜 인재를 알아보는 눈은 당신이 가지고 계시니까요. 은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년 전 장학금을 받지 못해 학교를 그만둬야 했던 그 소녀가 이제는 장학재단 자문위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받은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당신이 받아 마땅한 자리입니다. 그날 밤 재혁은 혼자 서재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자신은 오만한 재벌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22의 가사도우미가 가르쳐준 교훈.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 진짜 교육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재혁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난 이제야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가는구나. 한편 승우의 방에서는 은서와 승우가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나 다음 시험엔 1등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도련님은 할 수 있어. 승우는 환하게 웃으며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즐거웠고 자신감이 생겼죠. 은서는 승우의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포기했던 교사의 꿈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곧 더 큰 시련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질투와 오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2주일 후 재벌가에서는 큰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재혁의 형제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죠. 거실은 화려한 음식들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준도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밝지 않았죠. 지난 2주 동안 도준은 승우의 변화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칭찬받고 집안 어른들에게 기특하다는 말을 듣는 승우를 보며 질투가 불타올랐습니다. 내가 늘 1등인데 왜 승우만 칭찬받는 거야? 도준은 승우를 끌어내릴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도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 승우 과외교사가 누구래요? 재혁은 대답했습니다. 정은서 선생님이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어디 대학 나오셨는데요? 도준의 질문에 재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학은 중퇴하셨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 과외교사라고요? 그것도 재벌집 도련님을. 재혁의 형이 끼어들었습니다. 재혁아, 그게 무슨 소리냐? 제대로 된 스펙도 없는 사람을 고용한 거야? 형님, 그분은 실력이. 실력? 학벌도 없는 사람이 무슨 실력이야? 도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그 선생님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건 가사도우미였다면서요? 청소하던 아줌마가 갑자기 선생님이 된 거잖아요. 도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혹시 돈에 눈이 먼 거 아니에요? 재벌집 아들 붙잡고 출세하려는 거 아닌가요? 도준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다. 재혁이 화를 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러게 말이야. 가사도우미가 갑자기 과외교사. 뭔가 수상한데. 혹시 승우 성적도 조작한 거 아냐? 재혁이가 너무 쉽게 믿는 거 아니야? 재혁의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나도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신분도 모르는 사람을 집에 두는 게. 당신까지 왜 그래? 재혁이 소리쳤지만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도준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삼촌,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당장 내보내세요. 그날 밤 재혁의 부인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일 당장 정은서를 해고하세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제가 결정했어요. 당장 처리하세요.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비서에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은서 씨, 오늘로 해고입니다.
짐을 싸서 나가주세요. 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 부인의 지시입니다. 은서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지? 은서가 짐을 싸고 있을 때 승우가 달려왔습니다. 누나 어디 가요? 도련님, 누나 이제 못 와요. 왜요? 누가 그래요? 승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누나는 나한테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누나만 나를 믿어줬어요. 은서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도련님. 누나가 힘이 없어서. 그때 재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복도에서 우는 승우와 은서를 보고 달려왔죠. 무슨 일이냐? 아빠, 누나를 보내지 마요. 제발요. 승우는 재혁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누나 없으면 나 다시 공부 안 할 거예요. 다시 꼴찌할 거예요. 재혁은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부인께서 해고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장 부인을 불러. 잠시 후 재혁의 부인이 왔습니다. 당신 무슨 짓이오? 당연한 일했어요. 신분도 모르는 여자를 집에 둘 순 없잖아요. 신분? 당신도 그 말을 해? 재혁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 전부 똑같구만. 사람을 신분으로만 보는구만. 여보, 왜 그래요?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죠. 체면? 내 아들이 변한 게 체면보다 중요하지 않소? 재혁과 부인이 언성을 높이는 사이 승우는 은서를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누나, 가지 마요. 제발요. 은서는 승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도련님, 누나는 괜찮아요. 도련님은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싫어요. 누나 아니면 안 돼요. 승우의 절규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혁은 주먹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집안의 압력, 부인의 반대, 친척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이 은서를 내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재혁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죠. 아들의 행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집안의 체면을 택할 것인가. 그날 밤 은서는 짐을 싸서 저택을 떠났습니다. 승우는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죠. 누나. 책상 위에는 은서가 가르쳐준 문제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그것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 떠났는데. 승우는 책상 위 문제집들을 와르르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다시는 공부 안 할 거야. 재혁은 서재에서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은서가 떠나는 모습이 보였죠. 재혁은 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또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저택은 다시 차갑고 어두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승우의 웃음소리도 은서의 따뜻한 목소리도 사라졌죠.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승우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은서가 떠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승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학교도 가지 않았죠. 책상 위 문제집들은 여전히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재혁은 승우의 방문 앞에 서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승우야, 문 좀 열어라. 대답이 없었습니다. 재혁은 주먹으로 문을 쾅쾅 쳤습니다. 아빠 말 안 들려? 그제야 승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는 돈으로 사람 평가하잖아요. 누나도 그렇게 내쫓았잖아요. 재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돈과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해왔죠. 그날 밤 재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재혁은 서재로 내려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3년 전 은서의 장학금 신청서가 놓여 있었죠. 재혁은 그 서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가 3년 전에도 이 아이의 꿈을 짓밟았고 지금 또다시 내 아들의 행복을 짓밟고 있구나. 재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돈과 체면에 갇혀 살지 않기로. 다음 날 아침 재혁은 온 가족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도준도 와 있었죠. 재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저는 정은서라는 학생의 장학금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집안 배경이 변변치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혁은 3년 전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전국 수학경시대회 2등, 고등학교 전교 1등, 명문대 전액 장학생. 이런 인재를 저는 신분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정은서입니다.
여러분이 돈에 눈먼 여자라고 비난했던 그 사람이죠. 재혁은 친척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이 제 아들까지 망치고 있었습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은서 선생님이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재혁은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틀렸소. 체면이 아들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소.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혁은 도준을 바라봤습니다. 도준아, 너도 틀렸다. 학벌이 실력을 증명하지 않아. 진심이 실력을 증명하지. 도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혁은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정은서 선생님을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할 것입니다. 여보. 부인이 소리쳤지만 재혁은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직접 차를 몰고 은서가 사는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 낡은 건물. 재혁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은서가 살고 있었다니. 재혁은 계단을 올라가 은서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은서는 재혁을 보고 깜짝 놀랐죠. 회장님. 정은서 선생님, 할 말이 있습니다. 재혁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또 당신을 짓밟았습니다. 은서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평생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재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은서가 황급히 재혁을 일으키려 했지만 재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승우가, 아니, 제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재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승우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오만한 재벌로 돌아갈 겁니다.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제가 갈게요. 재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도련님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두 사람이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승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도련님, 누나예요.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누나. 승우는 은서를 보자마자 와락 안겼습니다. 누나 정말 온 거예요? 응, 누나 다시 왔어. 승우는 은서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나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야, 도련님은 이미 많이 성장했어. 이제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은서는 승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3개월 후 학교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승우는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전 과목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었죠. 윤승우 학생, 이번 학기 전 과목 평균 91점으로 전교 3등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승우는 상장을 받아들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객석에 앉아있던 은서에게 다가가 상장을 건넸습니다. 누나, 이거 누나 거예요. 도련님 거잖아. 아니에요. 누나가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20점이었을 거예요. 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승우를 안아줬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재혁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준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삼촌, 제가 잘못했어요. 승우한테도 은서 선생님한테도. 재혁은 도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았다. 이제 너도 배웠으면 됐다. 1년 후 은서는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주말마다 저택에 와서 승우를 가르쳤고 재혁의 장학재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죠. 승우는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고 장래 희망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누나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재혁은 정원에서 은서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뭐가요, 회장님? 저를 변화시켜줘서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가르쳐줘서요. 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 꿈을 다시 찾게 해주셔서요. 두 사람은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승우가 문제집을 펼쳐놓고 혼자 공부하고 있었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 공부가 즐거운 아이. 자신감 넘치는 아이. 재혁은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귀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그걸 배우는데 55년이 걸렸네.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회장님. 깨달으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거예요.
서울의 따스한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22 청소부 소녀가 55세 재벌 회장에게 가르쳐준 것. 진짜 교육은 돈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그 교훈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고 한 집안을 변화시켰습니다. 22의 가사도우미 은서가 55세 재벌 회장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공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교육은 돈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으셨나요? 학벌과 신분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으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가시길 바랍니다. 가시길 바랍니다. 가시길 바랍니다.